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유럽과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검은 연기를 뿜어내는 악마라고 얘기를 했어요. 모든 기술은 문제점 없는 기술 없습니다. AI도 문제점 다 가지고 있고요. 사회가 이 긍정의 요소가 더 크기 때문에 이 부정을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앞으로 배터리 전기차의 화재율을 어떻게 낮출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는 화재가 나도 이것을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로 사회적 제도로 넘어가야 됩니다. 최근에 전기차 화재가 정말 큰 이슈인데요. 네. 이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서 전기차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뭐 한국 전기차 시장에는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지금 주고 있죠. 원인이야 뭐 배터리에서 불이 난 건데요. 내연기관에서도 불은 나고요. 배터리에서 불이 나는 거는, 그리고 빈도수로 볼 때 내연기관도 더 많이 있고, 물론 이제 전소할 가능성은 이제 배터리의 자동차가 더 많이 있고요. 근데 이번에 저는 가장 잘못한 거는 그 주차장에 스프링클러 안 해놓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안 해놓은 것이 가장 큰 문제지. 배터리 차량에 불이 났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치명적인 문제냐라고 볼 수는 없고요. 기술은,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것들은, 기술은 진화하는 과정 속에 문제점들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보면,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유럽과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검은 연기를 뿜어내는 악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 여러분 배기가스 이 조종 장치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시커먼 연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걸 맡으면서 사람들이 쓰러져 왔던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깜빡이 등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하게 횡단보도 없었고요. 교통신호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이 달릴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모델 T가 나오면서, 포드의 2007년 모델 T라는 거 만들면서 대량 생산을 처음으로 시작한, 모델 T 이전에, 포드의 모델 T 이전에는 다 손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이 소량 생산이었던 거고, 대량 컨베이어 벨트에서 대량 생산 나오면서 세상이 바뀐 거잖아요. 바뀌었더니 나왔더니 다들 여러분 이동하면서 좋았을 것만 같아요. 반대하는 사람들 엄청 많고, 우리 도시에는 자동차를 금지해야 된다. 왜?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병원에 있는 이머전시룸, 우리가 말하는 응급실, 언제 생겼냐면은 미국에서는 자동차 사고가 많아지면서 그때 응급실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깜빡이 등 있는 거고, 배기가스 조절 장치 집어넣으면서 이거에 대한 규제가 들어간 거고, 교통신호 위반하면 벌금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을 규제하는 거고, 그리고 응급실을 만들어서 교통사고 당한 사람들 빨리 치료해 주려고 노력하는 거고, 자동차 보험회사라는 것들도 만들어지는 거고, 이렇게 연관산업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기술은 항상, 모든 기술은 문제점 없는 기술 없습니다. AI도 문제점 다 가지고 있고요. 문제는 사회가 이 긍정의 요소가 더 크기 때문에 이 부정을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앞으로 배터리 전기차의 화재율을 어떻게 낮출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두 번째는 화재가 나도 이것을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로 사회적 제도로 넘어가야 됩니다. 지하주차장에서 금지시킨다?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난 전기차 안 사. 여러분 안 사셔도 돼요. 여러분이 안 사셔도요. 전 세계의 자동차 시장은 전기차로 갈 거고요. 현대기아차는 언젠가는 전기차 외에는 판매도 안 할 겁니다. 왜요? 내연기관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요. 자동차 전체 시장의 규모로 볼 때 가장 큰 시장은 중국 시장이고, 그 다음이 미국 시장이고, 그 다음이 유럽 시장이, 이 3대 시장이 전기차로 전환하고 있어요. 속도가 서로 다르지만. 요번에 중국 같은 경우는 가장 크게는 이 크로스했죠. 내연기관의 50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두 개를 합친 거예요. 물론 순수 전기차만 두 개가 합쳤는데,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전기차가 처음으로 50%를 넘었습니다. 신차 판매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속도로 거기는 전환되고 있다라는 거고, 이 전환점이 꺾였기 때문에 이 가속도는 더 붙을 거거든요. 여기 플러그인도 저는 사라질 거라고 보고, 그 전기차만으로도 100%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유럽도 지금 벌써 20%가 넘었으니까 이 속도는 빨라지고 있는 거고, 이제 미국이 이제 10% 됐으니까 빨라질 거예요. 이 3대 시장에서 변화가 가장 중요하고요. 지금 기아차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는 순수 전기차 브랜드 회사로 전환하고 있잖아요. 시간이 걸릴 뿐인 겁니다. 이제 앞으로 나오는 기아차에서는 전기차 외에는 안 만듭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그리고 제네시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전기차 브랜드, 당분간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을 좀 만들겠지만, 현대차도 이런 흐름을 타면서 언젠가는 내연기관 생산이 손익분기점 아래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아니면 자동차 판매 가격을 무진장 높여야 돼요. 그래서 전기차 가격이 높았던 시절, 내연기관이 쌌던 시절이 아니라, 이제는 전기차 가격이 낮고 내연기관차 가격이 높은 이러한 경제적 효과, 이거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자동차 시장은 프라이스 테이커라 그래요. 경제학에서는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수요와 공급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 수요와 공급 능력은
전체 자동차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빨리 가서 이 시대를 앞당기는 게 낫겠어요? 늦게 가가지고 늦장 부리다 가서 하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 베트남 가보시고 타이완 가보시고 중국 가보세요. 오토바이 다 전기 오토바이로 다 바뀌고 있어요. 타이완에 있는 오토바이 만드는 업체는 뉴욕 증시에 상장했습니다, 여러분. 오토바이 하나로만. 그래서 지금 우리 뭐 대림 오토바이부터 시작해서 오토바이 하나도 전기 오토바이로 못 가가지고 지금 중국 오토바이 수입하고 있잖아요. 버스도 BYD 수입하고 있는 것도 물론 현대차도 만듭니다만 전기차로 가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라면 피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경제학적으로 볼 때도 정치적인 규제 이런 걸 떠나서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가속화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것이 친환경이냐 아니냐? 친환경이지 아니죠. 왜? 에너지가 재생에너지가 아니니까 100% 재생에너지로 만들어낸다라면 그리고 광석을 채굴하는데 많은 오염이 있어요. 뭐 석유 채굴하고 가스 채굴할 때는 자연 피해가 없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걸 그러면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래서 지금 소디움 배터리라든지 즉 리튬 이라는 광석을 줄이려고 하는 것들도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을 통해서도 극복할 수 있고 제도적으로도 극복할 수 있고 문제는 극복하는 것이지. 이 문제 때문에 안 사시겠다라는 분 개인적인 취향이세요. 취향인데 저는 꼭 한 축에서는 기후 위기의 문제에서 전기차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뭐 그런 분들도 저는 항상 존재한다고 보고 있어요. 또는 이제는 전기차가 프라이스 패리티, 그러니까 즉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도 가격의 동등성들을 내연기관과 가져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남성중의 일부 중에 특히 남성 일부 중에는 부릉부릉 하는 소리가 들려야 자동차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가 있지만 훨씬 더 전기차 조용하게 토크도 좋고 쑥 나가고 이런 부분들을 만족하실 부분이 있을 거고 자율주행은 내연기관에서는 여러분 불가능해요. 부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장악력을 흔히 말하는 자동차 OS, 자동차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운영체제를 내연기관을 가지고서는 만들 수 없습니다. 물론 내연기관하고 자율주행을 만드는 회사가 웨이모죠. 거기는 웨이모는 일반적인 승용차가 아니잖아요. 그냥 로봇 택시죠. 그 위에 라이다하고 레이더하고 뭐 진짜 이따만한 집차만한 거 달아가지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자신들의 카로 만들 수 있다? 그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이 전기차 부분에 불이 나서 옆으로 확산된 거는 되게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재발 방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재발 방지. 예를 들자면 노르웨이를 저희가 갔다 와야 돼. 우리나라 공무원들이요. 노르웨이를 가면 노르웨이는 지금 신차 판매 90%가 전기차예요. 그런데 노르웨이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을 접속을 하면 게임에 접속하는 동접자가 너무 많아서 트래픽을 분산한다든지 이커머스도 갑자기 어느 시간대에 주문량이 많아가지고 특정 트래픽을 분산하기 위해서 로드 밸런싱이라는 걸 씁니다. 노르웨이는 대부분 이 충전을 어디서 하냐면 집과 직장에서 해요. 중간에 주유소에서 안 해요. 그럼 뭐가 있냐면 충전의 로드 밸런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몇 시에 퇴근할 거니까 몇 시에 출근할 거니까 라고 입력하고 충전기를 꽂아놓으면 얘가 전체를 통제하면서 이 차에다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충전하고 충전 끊어버립니다. 과도 충전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 차에 왜냐하면 동시에 다 충전을 시작해버리면 동시에 출근해서 오히려 과부하가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퇴근할 시간이 몇 시니까 얘는 몇 시쯤에 해주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분산시킵니다. 이런 기술이 충전 시스템의 아파트 단지에 들어와야 돼요. 지금 그냥 5개 정도 설치하니까 안 하는 거지만 아파트 전체 주차장이 충전소로 변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런 로드 밸런싱 기계가 있어서 제어해 주면서 이러한 과잉 충전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인 것들을 만들어내면 되는 건데 이미 노르웨이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추우면 충전이 안 돼요. 그럼 노르웨이는 우리나라보다 더 추운데 어떻게 거긴 충전하고 살아요, 여러분? 특수 장비를 거기다 더 답니다. 문제는 기술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그것을 막다른 길에 돌아온 거고 지금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석유를 태우면서 가스를 태우면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없다는 건 해결할 수 없어요. 기술이. 탄소 제로 사회로 가려고 하는 것도 기술로서 탄소 제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 기술로서는 기술을 대체하려는 거거든요. 지금 유럽이나 미국은 뭐도 대체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가스보일러. 저는 가까운 시일 내에 가스보일러도 다 사라지고 전기보일러로 다 바뀔 겁니다. 히트펌프라고 하죠. 이런 시장이 더디지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건 세계가 이쪽 기술로 전환하고 있는 거예요. 전기로 모든 걸 전환하고 전기를 클린 에너지, 재생에너지, 클린 에너지. 뭐 원자력도 좀 좋아요. 뭐 재생에너지, 원자력 뭐 다 합쳐서 최소한 화석 연료를 쓰지 않으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 그런 사회로 간다라면 전체 CO2 부분을 분명하게 줄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최근 중국에서 리콜 진행을 했는데요.
이건 그럼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뭐 이번에 리콜한 거는 이제 후드, 그러니까 앞 트렁크, 테슬라에는 여러분 앞 트렁크가 있죠. 내연기관이 없다 보니까 앞에 트렁크가 있는데 이것이 잘 안 잠기는 것이 가끔 풀린다라는 거예요. 풀리면 갑자기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열려버리면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수 있어 위험한 거죠. 근데 이러한 리콜은요. 이번에 뭐 160만 대를 한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헌드레드 뭐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 많고 전기차도 많고 테슬라도 많은데, 근데 테슬라는 이번에 그걸 뭘로 고칩니까, 여러분? OTA로 고치죠. OTA가 뭡니까? 오버 더 에어, 즉 와이파이에 연결되면은 테슬라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리콜을 하는 거지 160만 대가 테슬라의 정비소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테슬라 물론 지금 OTA를 하는 곳이 여러 군데 몇 군데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로 컨트롤이 가능해야 이것이 다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리콜을 당했지만 테슬라 정비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하면은 이 리콜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테슬라라고 해서 경제적 타격을 많이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뉴스가 나오더라도 테슬라 주가가 별로 영향을 이제 안 받는 것은 기관 투자자들은 이러한 뉴스가 이거를 진짜 정비소로 다 부르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듭니다. 이 사람이 정비소에 맡기는 동안 렌트카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이 들지만 OTA 방식, 오버 더 에어, 즉 와이파이로 연결됐을 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비용 이슈는 없지만 이제 신뢰도에 조금씩의 금은 갈 수 있죠. 뭐 이런 고장을 내고 그래. 뭐 이런 것들의 문제지 크게 경제적 이슈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테슬라 리콜 소식에 너무 여러분들 주주분들은 민감하실 부분이 아니에요. 개인 주주분들이 더 민감하실 수가 있는데 기관 투자자들은 이미 민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저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테슬라 리콜이나 또 전기차 화재 같은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그 많은 분들이 전기차의 미래 정말 괜찮은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전기차 미래 괜찮습니까?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렇게 목적지 데스티네이션을 향해서 비행을 우리가 타고 갈 때 유럽을 가실 때나 미국을 가실 때나 아시아 여행을 하실 때 난기류를 만나실 수 있어요. 웬만한 난기류에는요. 그러니까 난기류가 있을 때 이거 좀 안 되는 거 아니야? 위험한 거 아니야? 그래도 잘 운전해서 우리 파일럿들이 잘 운전해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우리를 도착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업이 전환하는 시기인 거지 전기차라는 얼터너티브를 선택할까 말까 고민하는 시기가 아니에요. 이미 미국의 12개 주는 2030년과 2035년 이거는 연방정부의 대통령이 누가 바꿔도 못 바꾸는 겁니다. 10개 주는 12개 주는 2035년이 많고 2030년도 좀 있어요. 이런 데는 법으로 내연기관 판매가 금지돼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 시애틀이 주도인 워싱턴 주 이런 것들은 다 금지되어 있거든요. 자, 캘리포니아가 대단히 큰 나라입니다, 여러분. GDP만으로 보면 캘리포니아 전 세계 7위 국가예요. 이런 나라도 유럽도 지금 뭐 35년, 물론 런던도 뭐 영국도 30년이니까 35년을 연기했습니다. 근데 물론 정치권에서 연기할 수 있으니까 계속 연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적응도를 갖다가 지금 너무 빠르게 했으니까 좀 5년 정도 늦춰준 것이지 이것을 정치권에서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심지어 여러분 태국도 2035년부터는 내연차 판매가 금지돼요. 아시아에선 유일합니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금지 안 시켜도 거기 내연차로 가고 있고요. 자, 그러면 전 세계 시장이 내연차로 다 변해요. 지금도 유럽에서 차 팔기 위해서는 CO2 배출권을 사야 돼요. 현대 기아차가. 근데 유럽도 그리로 가고 있고 미국도 그리로 가고 있고 아시아 시장도 그렇게 가고 있고 중국에는 현대차가 또 이상하게 운이 안 좋아서 한 대도 못 팔고 있어요. 제대로 못 팔고 있죠. 자, 이 상황에서 현대 기아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전기차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대 기아차가 지금 전기차 때문에 현대 기아차 창사 이래 가장 많은 돈을 작년과 올해 벌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돈을 현대 기아차 창사 이래로. 뭐 때문에요? 전기차 때문에. 그러니까 전기차로의 전환은 막을 수 없어요. 그러려면 한국 정부는 지금 전기차 전환이 너무 느린 겁니다. 빠르게 전기차 전환을 서둘러야 되고 지금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뭐 5% 주차장에 5%인가 3%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50% 저는 100% 가야 된다고 봐요. 전기차 충전소 100% 만들고 어디에 주유소에서 충전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과거식 상상 방식. 여러분 스마트폰 어디 주유소 가서 충전하세요? 다 어디서 하십니까? 집 아니면 직장에서 하잖아요. 집과 직장에서 가장 내가 많이 머무르고 오래 머무르고 내가 그 차를 갖다가 놔둬서 충전하느라고 시간 소비 안 할 때 하나의 레인지 앵사이어티라고 하죠. 충전에 대한 두려움은 언제 딱 하나 생기는 거냐면 여행할 때 외에는 안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부산 바다가 보고 싶다, 여수 바다가 보고 싶다고 해서 떠나는데 중간에 충전하는, 그럼 고속도로에 충전소 많이 만들면 돼. 해결할 수 있는 없는 문제가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고속도로 전역에다가 연방 정부에서 지원하여서 충전소를 짓고 있는 거고, 기존에 이미 많이 지어놓는 테슬라 충전소에다가 보조금을 주면서 다른 회사의 충전도 가능하도록 지금 개방을 하게 만들어낸 거잖아요. 특히 미국은 레인지 앵사이어티, 즉 한번 충전하면 갈 수 있는 거리에 대한 공포감이 있습니다. 한국보다 더 심해요. 우리는 가끔씩 부산 가고 여수 가고 속초 가시지만 걔네는 에브리데이 홀리데이 먼 거리 가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집과 직장에서만 충전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중간 거점 지역에 충전소가 필요한 것이지, 한국은 그냥 고속도로 휴게소에 지금 있는 거 30배 50배만 지어놔도 아무 문제 없는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디에 많이 지어야 됩니까? 직장과 집에. 그렇다면 앞으로 전기차 어느 나라 어떤 기업이 주도하게 될까요? 우선은 전기차는 중국이 주도할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먼저 달렸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 효과를 완전히 보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는 중국 전기차가 퀄리티 부분에서 많이 떨어졌었는데 2023년부터 급격하게 좋아지면서 2023년 전 세계 자동차를 가장 많이 수출했던 국가 1위가 원래는 2023년 22년까지는 일본이었는데 2023년 처음으로 중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중국이 전기차를 무진장 수출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 수출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유럽은 원래 관세 10%에다가 38.1%를 더해서 48.1%를 더하는 거고, 미국은 100%의 관세를 때리겠습니까? 여러분, 중국 전기차를 수입했다가는 자국 시장이 지금 현 상황에서 망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미국은 100%를 때리는 거고 유럽은 48.1%를 때리는 겁니다. 그만큼 간접적으로 중국차의 경쟁력이 대단히 좋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있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신차를 앞당겨서 출시하는 거고, 그리고 자동차 껍데기로는 이제는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여기다가 FSD라는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냥 전기차는 피처폰이고 자율주행이 되는 FSD가 되는 전기차는 스마트폰이라고 얘기를 했죠. 스마트폰으로 가려고 하는 거고, 이제 중국도 다시 이제 경쟁력은 차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올해 5월 달에 중국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전략적인 중국 정부가 계획서를 발표를 했죠. 그래서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자율주행이 가장 많이 되는 국가로 만들겠다라고 지금 중국 정부가 돈을 쏟아붓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도 자율주행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지만, 이제는 하드웨어에서 매출이, 여러분 보세요. 하드웨어 자동차의 매출의 한계점은 뭐냐면 한 번 팔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출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수리 고장 났을 때 진품 부품 갈아주면서. 근데 여러분, 내연기관에 비해서 전기차는 부품이 10분의 1이잖아요. 그럼 부품도 갈 게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품 장사 못 해요. 근데 여기다 자율주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FSD처럼 월 매출이 발생해요. 자동차 기업 중에서 월 매출 발생한 데가 있나요? 없잖아요. 이런 부분 있죠. 테슬라는 미국하고 중국에서 보험도 합니다. 왜 합니까, 여러분? 보험에서 돈도 벌지만 FSD가 언슈퍼바이스, 비감독으로 가게 된다는 건 실질적으로 레벨 3를 간다는 거고, 레벨 3부터는 국제법이 어떻습니까? 자동차 사고가 났으면 자동차 만든 제조사가 법적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험업을 강화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자율주행으로 넘어가는 거지만, 전기차 자체로 볼 때만 할 때는 규모의 경제 효과를 내고 있는 중국이 앞서가고 있는 거고, 현대도 늦지 않게 시작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부분에서 장점이 있고요. 그러면 유럽에서는 이제 폭스바겐이 되게 일찍 시작하고 있어서 지금 삐걱삐걱 거리고 있습니다만, 폭스바겐도 어느 정도 좀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가장 못하는 기업, 망할 기업, 저는 스마트폰 시대에서 피처폰 시대에 넘버원 하면서 스마트폰 저거는 대중시장이 안 될 거야 라고 비웃음을 쳤던 대표적인 기업 두 개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여러분? 노키아하고 모토로라죠. 망했죠. 저는 망할 기업 토요타라고 보고 있습니다. BYD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BYD는 장점이 많죠. BYD가 여러분 어떤 기업으로 시작했습니까? 아까 망했다고 하는 노키아와 모토로라에다가, 그리고 삼성전자와 LG전자 휴대폰에다가 피처폰 시절에 배터리를 공급하던 회사였죠. 그래서 배터리 회사로 갔고, 우리 왜 배터리만 만들어? 그래서 망해가는 국영 자동차 기업 사서 자동차도 만들어 봐야지를 했는데, 내연기관 많은 건들은 건 삐걱거리고 한계가 많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내연기관 차는 기본적으로 51%가 중국이 지분을 갖고 49%가 갖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인트 벤처로만 만들어 왔었는데, 그만큼 내연기관과 파워트레인이라는 기술을 이전시키고 싶었는데 이게 이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현대가 만든 것만 해도 기적입니다. 유럽과 미국이나 일본이 이걸 갖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내연기관을 버리면 우리도 경쟁력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사실은 2019년 이때부터 해서 뭐 18년, 17년으로도 돌아갈 수 있죠. 하여튼 그때부터 전기차 산업을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지원을 하면서 전기차 시업을 키워왔고, 이
새로운 자동차가 나올 때 우리 전기차를 갖다가 내연기관차를 만들던 회사들이 왜 잘 못 만들까 하면 현대는 예외로 하고 다들 잘 못 만들고 있어요. 포드도 잘 못 만들고 있고 GM도 그다음에 뭐 폭스바겐도 저렇게 먼저 시작했는데 저렇게 빌빌거리고 있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데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할 때는요. 수직 통합한 기업들이 대단히 시장 적응력이 빠릅니다. 그러니까 수직을 통합을 한다는 건 뭐냐면 아웃소싱을 안 하고 예를 들면 BYD의 돌핀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하고 유리창 외에는 다 자체가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변화가 오면은 빨리빨리 대응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만들던 거니까. 외주를 주면은 외주 업체한테 연락해서 그거 좀 디자인 좀 바꿔주세요. 성능 좀 바꿔주세요. 그러면 외주 업체 1차 벤더라고 그러죠. 뭐라 어떻게 합니까? 1차 벤더도 이거를 다 자기 혼자 안 만들어요. 2차 벤더랑 같이 만들어요. 2차 벤더 불러요. 심지어는 3차 벤더도 있습니다. 다 불러가지고 다 바꾸려면요 6개월 1년이 걸려요. 근데 우리가 만드는 건 바로바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테슬라가 수직 통합. 예를 들면 모델 Y에 있는 의자 어디가 만듭니까? 테슬라가 여러분 의자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수직 통합이 대단히 중요한 건데요. 수직 통합률이 가장 높은 두 회사를 전기차에서 꼽으라면 그것이 테슬라와 BYD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BYD는 수직 통합 능력이 좋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다른 베리에이션을 만들어서 모델 대응력들, 모델 포트폴리오들을 빠른 속도로 확장시킬 수 있다는 부분에서 BYD가 대단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 들어보니까 전기차에 대해서 정말 많은 기대감이 드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전기차 관련해서 투자적으로 접근을 할 때 조심해야 할, 유의해야 할 리스크 무엇이 있을까요? 2차 전지죠. 전기차 붐이 오면 저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관련주예요. 관련주가 아니죠. 2차 전지는 2차 전지 자체 시장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테슬라가 잘 되면 올라갔다가 내리기 심리적으로 한국은 좀 그런데요. 사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 쉽게 얘기해서 CAT라고 경쟁력이 어떻게 되느냐, BYD하고 경쟁력은 어떻게 되느냐. LG 엔솔이 4680 배터리에서 테슬라는 지금 음극 건식 공정을 성공했다고 하는데 4680을 LG는 아직 만들지만 음극 건식 공정은 못했거든요. 습식이거든요. 이러면 조금 더 경쟁력과 가격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데이터를 자꾸 보시면서 이 시장이 어떻게 갈 것인가를 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2차 전지 시장 보면서 국뽕에 빠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중국보다 낫다. 중국의 LFPB보다 3원기가 낫다. 이거는 전형적인 과학적 근거 없는 국뽕이죠, 여러분. LFP도 좋습니다. LFP도 매년 7%에서 8%씩 퍼포먼스가 증가하고 있어요. 3원기도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전고체도 또 등장하고 있고. 전고체 아직 대중화 안 됐잖아요. 전고체가 대중화되는 기간 동안 지금 있는 LFP나 3원계가 7, 8%씩 매년 성장해서 비슷한 수준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가격 저렴한 것 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 저렴해서 전고체 시장도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배터리 시장은 포트폴리오 다양성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고, 예를 들면 R&D에서 LG 엔솔이 뭘 만들었다? 그렇다고 LG 엔솔 대박 날 거니까 아니에요. 4680 배터리 지금 테슬라 지금 2년째 하고 있는데 브레이크 이븐 못 가고 있잖아요. R&D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R&D 끝난 제품이 생산 공정에서 대량 생산하는 것, 1차로. 대량 생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것. 그래서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가지는 것. 기술 경쟁력이 가격 경쟁력으로 전환될 가능성들을 명확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국뽕이 아니라 정확하게 시장의 변화와 시장의 규모, 여기에 맞는 필요한 저가 모델도 가지고 있고 고급 모델도 가지고 있고, 이러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으면서 시장에서 적절한 비율을 갖고 있는 기업이 좋다라고 보고, 이런 부분에서 저는 LG 엔솔은 대단히 훌륭한 기업이라고 개인적으로 평가합니다만, 나머지 기업들에 대해서는 관련주로서 보거나 거기에 또 1차 벤더나 2차 벤더까지 좋게 봐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입니다. 한국 기아 주식에 대해서는. 네. 오늘 그냥 전기차와 관련된 너무 많은 인사이트들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곧 책이 또 나온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지금 테슬라의 폭발적 성장 시나리오라고 동영상에다 링크 달아주실 거죠? 네네. 근데 이미 나와 있는 책인데요. 제가 4세까지를 찍었는데요. 5세에서는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2분기 2024년, 그러니까 제가 1세에는 2024년 1분기의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그 컨퍼런스 콜을 분석을 해서 주가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한 주가 전망을 써서 책에다 집어있는데, 이번에 개정 증복판된 책 제목은 똑같습니다. 여기에는 이것은 광복절 이후에 지금 서점에 배포가 되는데요. 2분기의 실적을 제가 평가하고 테슬라 주가가 2024년 하반기와 2025년 상반기에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논리적 근거와 출처들을 밝혀내면서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은 테슬라에 대해서 또 많이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지금 변동성이 커지는, 변동성이라는 주식시장이 항상 있는 것이죠. 변동성이 증폭되고 되게 큰 시장으로 지금 주식시장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고, 이거는 이제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고 한국 주식은 당연하게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유령, 지금 거시경제의 어떠한 침체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중동 전쟁의 확산의 가능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대단히 변동성이 심각할 때는 해야 되는 것은 보통 이제 머리를 맑게 해야 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하시고, 우리 송 채널에서, 홍정길 채널에서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시면서 공부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고, 이 홍정길 채널에서 그런 부분을 제공해 주고 있으니까요. 같이 함께 성장해 가시고 어려운 시기를 잘 통과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